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매번 제가 힘들 때만 모시는 것 같아요. 좀 힘드신가요? 아니, 왜냐면 증시가 잘 출연하고 나면은 또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조금 한 박자 살짝 늦게 올라가고 이제 이러면서 하다가 또 오늘은 또 살짝 또 흔들려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게 또 쭉 가는 상승장인지 아니면 또 조정이 또 한 번 있을 건지 또 이제 사람들 궁금해 하기도 하고 아침에 또 이제 새해 전망도 또 있어서 초대를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나리오 투자법은 제가 이제 천지인 투자 전략이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시, 지리, 인화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시는 하늘을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거시경제는 5대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황을 피한다는 얘기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리는 바로 주도 자산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투자할 대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원래 뭐 이렇게 맹자께서도 말씀하시기로 이제 높은 데서 전투를 하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게 주식이 되면 주도 업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달러가 되면 안전자산이 중요한 주도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지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화라고 얘기하는데 인화는 보통 전투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싸운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제 정신적으로 볼 때는 머릿속에 굉장히 다중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다중이들이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게 들어가면 또 깊은데 배경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 자아가 있고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자아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와 자기만의 뷰를 가지고 튀어 올리면서 나를 괴롭혀요. 예를 들어 공포나 탐욕이 날 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탐욕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들은 몸에 있는 이 다중이들이 튀어나오면서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화를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초단기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정심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자산은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통화, 채권, 주식, 상품, 부동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통화는 이제 미국 달러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 이제 엔화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나 위안화, 원화까지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채권. 채권은 이제 쉽게 말해서 채권이라고 쉽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금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준의 기준금리도 있고 단기채 금리도 있고 장기채 금리도 있고 장단기 스프레드도 있고 신용금리 스프레드도 있고 한국, 미국 금리 스프레드도 굉장히 많아요. 테드 스프레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칭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이죠. 주식은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을 분석하는 것도 되지만 경기도 주식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주식에는 기업 실적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경기 순환주기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주식은 기업 실적과 경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상품이죠. 상품은 이제 원재료가 있고 귀금속이 있고 뭐 농산물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디램도 상품에 들어가고 하는데 상품은 이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를 결정하는 개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동산도 통상 이게 많이 투자의 대상도 되기도 하지만 금융 생태계가 망가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아마 다음 공황이 부동산 때문에 공황이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대 자산을 실제로 보는 게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에는 시나리오 모델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확도가 제일 높은 곳과 낮은 게 이게 좀 들쭉날쭉하긴 해요. 예를 들어 미국 증시의 시나리오 모델이 가장 잘 맞아요. 근데 잘 안 맞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의 시나리오 모델이라든가 달러의 시나리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랜덤니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감안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모델을 알고 그 시나리오 모델이 있으면 이제 그 국면마다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해진 미래라고 얘기하고 본 국면에 무슨 일이 생기고 여름 국면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미국 증시의 120년 역사를 전부 다 중첩시켜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국면마다 전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게 시나리오 모델이고, 예. 그다음 이제 주도 자산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광의의 주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은 뭐 주식, 부동산, 상품이지만 네. 안전자산은 이제 통화와 채권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협의로 들어가서 주식으로만 한정된 협의의 주도 자산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도 업종이 되는 거죠. 업종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주와 가치주, 또는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또는 스타일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도 업종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프레임을 잡고 투자 시장을 보는 게 이제 시나리오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들은 저희 전에 찍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토대로 내년은 어떻게 될까가 또 많이 궁금하거든요. 한창 상반기 좋고 하반기 좀 내려오다가 다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대로 쭉 가는 건지 아니면 횡보인지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단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미국 주식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미국만 좋을 거다네. 그러니까 제 예상은 미국 증시는 거의 100% 다 맞았어요. 근데 네. 한국 증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올해 한 2,800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와서는 3,000 넘어 가능하다 얘기는 했지만 내심한 2,800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오른 거에 반도 안 올랐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거의 전고점 다 돼가잖아요. 5% 남았어요. 5%. 네. 네, 4% 5% 남았는데 한국 증시는 너무 힘이 없어서 만약에 한국 증시도 그렇게 전고점 대비 5% 갭이었으면 3,000 넘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3,000이 넘어야죠. 예. 넘어야 되는데 그나마 또 달러 강세가 계속 온 것도 아니에요. 예. 7월까지는 달러 약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8, 9, 10월 달러 강세 잠깐 왔다가 11월에 다시 또 달러 약세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곤욕스러운 거죠. 환경은 맞춰졌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 코스피도 3,000이 넘어야 정상인데 이러저러한 예를 들어 정부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상승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 경제 전망을 여쭤보시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막연하니까 여쭤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5대 자산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그래도 분석이라는 게 도를 쪼개서 하나씩 보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경제 전망이라는 도를 쪼개서 5개로 쪼갠 다음에 하나씩 보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야구로 치면은 이 팀이 우승할지 안 할지를 포지션별로 좀 그쵸. 분석해 보면서 짜보자. 그러니까요. 예. 일단 달러가 약세는 됐잖아요. 예, 달러 약세가 된 거죠. 그게 예. 되게 중요한 변화인데 예. 근데 원래는 그 부채 한도가 있었잖아요. 부채 한도 타결이 지난 6월에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면 달러 강세가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거든요.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달러 강세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예. 그게 정상인데 7월까지도 달러 강세가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대신 영래포 자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도로 공급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유동성이 재무부로 들어간 거예요. 시장은 유동성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 달러 약세가 유지되다가 지금 8월, 9월, 10월에 초단기 조정이 있었죠. 그때 좀 달러 강세가 나왔고 근데 지금 뭐 그 영래포가 계속 지금 풀고 있어요. 지금 재무부는 그 10월 하반기부터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영래포 자금은 계속 풀고 있어요. 지금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좀 9,900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네. 비밀들이 섞여 있는데 지금 QT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QT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QT는 네. 영래포가 다 소진된 다음에 끝날 거예요. 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QT로 계속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네. 대신 영래포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쵸, 영래포가 끝났어요. 네. 그럼 계속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이제 신용 경색이 생기면서 이제 QT 중단해야겠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스 기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QT가 끝났네요. 이제 자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그게 아마 내후년에 나올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내년 말까지 영래포가 소진될 거고 예. 간좀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용 경색에 조짐이 생기면 연준이 내후년 중반 이후에 QT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QT 중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그럼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안 좋기 신호가 때문에 떴기 하는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2019년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돼요. 2019년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2018년부터 QT 중단을 시작했고 201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다음에 2019년 상반기에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9월인가 그때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영래포는 지금 그때 영래포 발작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발작 나오고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4개월 후인 2020년 2월에 프레시 크래시가 났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에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95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 케이스가 14번 있어요. 그 중에 12번이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 그쵸. 2번만 좋지 않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하고 1973년 둘 다의 특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추면서 공황이 발생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제가 줄줄줄 다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역사를 다 살펴보시면 금리 인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정도 이후에 그게 이제 영래포와 QT와 기준금리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지금 워낙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진다고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 2020년처럼 제로금리로 떨어뜨릴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뜨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 내후년 정도에 신용정책이 반드시 부동산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단초가 이제 내년에 발생된 영래포 저금의 소진, 그다음 내후년에 가능한 QT 중단 선언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달러 약세는 언제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영래포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유동성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연준이 2020년에 지급 준비율을 0%로 만들었죠. 지급 준비율이 0%라는 얘기는 은행들이 BIS 규정에 따른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유동성이 연준에서 갇힌다는 얘기인데 그게 전부 지금 시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지급 준비율 0%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달러 강세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대차 대조표를 구성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영래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통화가 있는데 영래포하고 지급 준비율 중에 지급 준비율은 지금 하나도 건들지 않고 영래포만 가지고 시장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영래포를 통해서 계속 유동성을 계속 내고 있고 제가 볼 때 1조 달러를 내년 중에 시간을 두고 다 시장에 살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선거 때까지는 한 달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또 부채 한도가 또 내년 내후년이 계속 있긴 하지만 부채 한도가 탈비가 끝나면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잖아요. 그게 6개월을 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올해 6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어느 정도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마감이 될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유동성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미국 채 금리도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 채 금리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이제 좀 또 복잡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준에 의해서 연동을 받는 2년물 단기채 금리와 10년물 장기채 금리도 더 이상 상승할 명분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측면이고 반대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원래 일반적으로 거의 80~90%가 기준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2년물 단기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졸졸 따라가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위에 있어 정상.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 있잖아요. 둘 다 아래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일단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작년 4분기에 장기채 금리를 기준금리가 통과를 했죠. 그 다음에 올해 중반에는 2년물 단기채 금리가 원래 기준금리랑 똑같이 가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또 상향 돌파했어요. 그 두 개보다 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단위 금리 차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 기준금리가 내리든가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든가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장기채 금리가 여전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은
영향은 계속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상충한다고 가정을 하면 채권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충분히 좀 많이 내려왔죠. 이 4.3%까지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바닥을 만들면서 그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어젠가 그저께 그 누구죠? 빌 에크먼. 빌 에크먼, 예. 빌 에크먼이 갑자기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말은 뭡니까? 본인이 지금 공매도 했던 걸 풀었다가 지금 다시 채권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채권 샀는데 이런 뜻이에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제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최종치가 나왔죠. 네. 최종치인가 2차 잠정치가 나왔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5.2% 나왔어요. 5.2%면 이건 경기 과열이에요, 지금. 네. 5.2%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이건 연준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대신 4분기는 좀 낮잖아요, 대신에. 낮아도 네. 뭐 3%, 뭐 네. 4%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낮아지긴 해. 내년 1분기까지 안 네. 좋다는 말은 있는데 그래도 평균 수준보다 높아요. 아, 그러니까 금리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 예, 그렇죠. 금리를 왜 내립니까? 버티는데. 예, 오래된 월가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월가는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엔간에서는 긴축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무너져야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아지면 좀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2010년대처럼 제로 금리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니까 더 내릴 수가 없잖아요. 제로 금리. 그럼 뭐 어떡합니까? 네.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수인 거예요. 원래 금리 프로대로 높게 있으면 양적 완화를 할 이유가 없죠. 금리를 낮추면 되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과열을 더 과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 났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죠. 그걸 왜 합니까? 음. 그러니까 엔간이 진짜 무너지는 상황, 예를 들어 신용경색 같은 게 생겨서 위험하면 그때 내리는 거지 미리 내릴 이유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근데 지금 약간 그럴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떠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데다가 네. 연준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전고점 대비 5% 정도까지밖에 안 남기고 벌써 올라와서 기다리고 그쵸. 있다. 채권 그 금리 인하한다. 채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채권 트레이더들이에요. 채권 투자자들이 보통 그런 주장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이 폭락하고 금리가 내려가야 내가 돈을 그분들은 번다.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가가 얘기했으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이게 맹목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믿으시고 올해 서학개미들이 채권 투자했다 지금 손해가 막심하죠. TMF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말씀드렸죠. 연준 그 다음에 재무부 관련돼서 유동성이 계속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원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좋으면 그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터키나 이런 안 좋은 거는 국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5.2%로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경기 과열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에요. 그럼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라는 것은 뭐 달러 강세가 나오긴 아무래도 조금 그렇겠죠. 그렇다고 뭐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올 이 원인만 가지고는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달러 강세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따 주식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경기가 회복 국면에 후반기가 있어요. 경기 국면 1단계가 경기 회복 전반전, 2단계가 경기 회복 후반전, 3단계가 경기 확장 전반전, 4단계가 경기 확장 후반전, 5단계가 과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2단계에 있어요.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경기가 회복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회복이 다 되고 있으면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고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겠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달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달러는 반대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성이에요. 그럼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지금 엔화 약세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 달러는 힘없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엔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지금 달러 약세를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엔화 약세 때문인데 지금 일본이 출구 전략을 앞서고 있죠. 지금 뭐 우에다 총재가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더라는데. 그렇죠.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 시간 될것 같은데? 문제예요. 시간 문제. 네. 지금 올해도 2.8%. 근데 그러다가 너무 늦게 해버리면 뒤늦게 급격하게 올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대신 이제 우에다 총재는 일본 소비가 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를 또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8%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는 상황. 조금만 더 살리고 싶구나. 근데 사실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예. 왜냐면 지난 10월에 YCC 상한선을 0.5로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0.5%까지는 그냥 올릴 수 있고 0.5% 이상, 뭐 1% 네. 정도는 일본 은행 총재가 허여하면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만든 예.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10월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또 1%로 올렸어요. 그쵸, 그쵸. 그럼 뭐냐면 1%까지는 그냥 올라도 돼. 근데 1.5%까지는 일본 은행 총재가 허여하면 갈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제로금리에서 1.5%까지 본 거예요. 이미 시작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은 기대한 것보다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일본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이미 출구 전략을 시작을 했다. 네. 볼 수 있고 그거는 이미 18개월 동안 2.8%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내년에도 2.8%가 또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버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엔화 강세가 내년 어딘가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아, 도요타? 지금 그 생각 외로 자동차가 좀 약해요. 예. 왜냐하면 엔화 약세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토요타가 환율 덕을 많이 보고 있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엔화 강세가 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 2009년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2009년, 2009년부터 예. 2011년까지 예. 엔화 강세로 인해서 차화정 중에 차가 앞에 붙었잖아요. 현대기아를 그냥 확 그게 또 띄웠잖아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어. 엔화 강세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네.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연준은 금리 동결이 지금 거의 끝났어요. 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발표됐죠. 어제 미국의 10월 PCE가 발표됐잖아요. 네. 3% 나왔어요. 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7월, 8월, 9월에 조금 주춤하다가 10월에 다시 또 3%. 그러면 뭐 올해 말에 이제 2%대가 남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 3.9%. 네. 지금 선을 잘 지키면서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 3.7%, 3.8%, 3.9% 그냥 야금야금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을 박탈하는 그 선을 착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연착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그 실업률도 그러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PC는 2%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게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5.2%다. 이쯤은 거의 뭐 경기 과열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뭐 올리면 올렸지 동결 내지는 뭐 인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경기 둔화와 침체가 달라요. 경기 둔화는 일반적으로 소공황에서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는 중공황이나 굉장히 강한 소공황, 예를 들어 2020년 플래시 크래시 그럴 때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별로 없어요, 생각외로. 그러니까 2000년대에 보면 2000년부터 2002년에 발생된 중공황. 네. 그 다음에 2008년 1년으로 딱 끝난 중공황. 그 다음에 2020년 2월에 한 달 하고 끝난 프레이크래시. 그럼 23년 동안 경기 침체는 이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다 소공황이 나오긴 했지만 경기 둔화로 멈추는 거야. 근데 이제 뭐 뉴스 기사들은 뭐 1년에도 몇 번씩 경기 침체, 금융위기 뭐 이러고 있죠. 23년 동안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황의 특징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공황이 이제 대공황이 있고 중공황이 있고 소공황이 있고 초단기 조정이 있다고 그랬죠. 대공황은 1년 그 국가에서 한 번밖에 안 나요, 보통. 미국에서는 1929년부터 33년 이때가 대공황. 유일하고 네. 없어요, 더 이상. 한국도
한국하고 동아시아도 1996년부터 98년까지 나타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백신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공황을 한번 겪은 국가들은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졌다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남미도 있죠. 네. 남미는 계속 나죠. 터키도 계속 나고. 네.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공황은 한 번밖에 안 나타난다. 근데 중공황은 가끔 나타나요. 중공황은 한 17년에 한 번 또는 30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요. 지금 미국은 중공황이 딱 4번 있어요. 네. 5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공황이 끝난 이후로 1937년부터 42년까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968년부터 70년 있었고, 그 다음에 1973년부터 74년,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2년, 그 다음에 2008년. 이게 5개밖에 없어요. 20년 역사 동안 중공황 딱 5번.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네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공황이 그렇게 드문 거고, 만약에 지금 소공황이 이미 왔는데 예. 여기서 한 번 더, 작년 12월에 마이클 윌슨이 주장한 것처럼 한 번 더 폭락이 오면 그건 중공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공황이 그렇게 자주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라도 그 폭락은 더 올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황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전조현상들이 대여섯 개 중첩이 돼야 돼요. 한두 개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또의 금융위기. 금융위기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신용경색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신용경색만 생긴 게 아니라 달러도 위험했고, 달러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기업 실적들도 굉장히 안 좋았고, 은행들 파산했고.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한두 개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공황은 신용경색은 무조건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악화가 공황이 생기기 전에 이미 악화가 되면서 심하게 악화가 돼요. 이런 게 발생되지 않으면 중공황이 아니에요. 작년에 소공황이 어땠냐? 신용경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먼저 악화되지 않았어요. 작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공황이 됐죠. 네. 그러면 미국 실적의 정점은 언제였냐? 작년 3분기였어요. 그러면 공황이 시작된 지 6개월, 9개월이 지나도 실적은 계속 좋아졌던 거예요. 그 공황, 얄궂게도 공황이 끝나자 그때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언제 바닥을 쳤다? 1분기, 2분기. 1분기로 볼 수도 있고 2분기로 볼 수도 있고, 왜냐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분기라고 보면 8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중공황의 특징이 아니에요. 중공황의 특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공황쯤 되면 이제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매출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순이익은 반토막 정도. 네. 뭐 이래야 중공황이다 마다 이러는 거지. 그냥 저냥. 네. 딱 경기 둔화 중에서도 낮은 수준. 그래 이거는 중공황이 아닌 거죠. 그런 공황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경기 둔화예요. 경기 침체가 아니고 작년 소공황은. 그리고 그 경기 침체와 중공황은 그렇게 쉽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미국 경제가 몇 개월째 지금 그 경기가 확장되는지 아세요?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42개월째예요. 그쵸. 네.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42개월이면 이제는 뭐 한번 경기 침체 올 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과 가을 국면에서는 100개월이 넘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경기 확장기가 한 번도 쉬지 않고 128개월인가? 계속 연속으로 확장을 했어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42개월이고 최소한 60개월 이상 더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동결이 지금 유력하고, 그 많은 채권 트레이더들이 본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쉽게 금리 인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 연준은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 엔간해서는 긴축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새 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도 그거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되게 오해하시는 게, 물가가 낮으면 금리도 낮춘다. 아니에요. 물가가 낮아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신용경색이 생기니까 금리를 낮추는. 근데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금리를 올리는 건 맞아요. 예. 근데 물가가 하락한다고 금리를 낮추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970년대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를 보통 이제 뒤에 상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간헐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은 간헐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후반전을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때도 오버슈팅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냥 빵으로 다시 떨어져요. 아,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빵으로 떨어져요. 예. 이게 간헐적 인플레이션.
근데 후반전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승했다가 조금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조금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1960년대 말부터 1982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인플레이션 시대의 후반전,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연준이 그러니까 역대 연준 중에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연준 의장께서 그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행정부가 아니 뭐 이거 물가 내리는데 금리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그러고 내리면서 더 안 좋아졌던 것들이 이제 연준의 교훈이거든요.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리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홀랑 내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채권 투자에서는 재미를 못 볼 거란 얘기네요, 내년에. 원래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채권 투자는 재미를 못 봐요. 그럼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거와 다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채권 투자에 너무 과하게 베팅하지 마라. 그러니까 채권 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단기 투자는 가격으로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안 좋아요. 근데 장기 투자는 또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 나 이거 10년 보유하겠다. 보험사 같은 데서 그냥 그렇게 많이 해요. 배당이다 생각하고. 예, 그러면 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 그건 나쁘지 않죠. 대신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채권을 보유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확정 손실이 되면 SVB 파산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세 번째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주식은 뭐 이미 다 끝났죠. 초단기 조정. 예. 예. 8월, 9월, 10월 초단기 조정 끝났고 지금 S&P 500은 정고점.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 정고점이죠. 예. 그 다음에 조금 그러다가 작년 1월부터 소공황 시작된 거니까 예. 정고점은 재작년 12월이에요. S&P는 지금 5% 남았어요. 5%. 그 다음에 나스닥 4%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말에 역사적 신고가 다 돌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가 천장이고 찍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 그쵸. 말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틀렸다는 거죠.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시장은 언제나 틀리지 않아요. 올해 말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날아갈 겁니다. 그럼 이거 항상 죄송한 얘기긴 한데 대체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버블의 끝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광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그 미국 증시 7기에 여름 국면의 후반부에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가을 국면으로 가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2025년을 계속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가 지나고 신흥국이 완전히 맛이 가고 그러면 미국이 아주 편하게 가을 국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995년과 2000년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2024년에 가을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무너지고 가는 게 원칙인데 그건 모르는 거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내년부터 한국 증시 포함한 신흥국 증시가 그냥 전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바로 가을 가는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가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고요. 한국 증시가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고 그 미국 증시는 시나리오 모델대로 지금 아주 정직하게 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실적, 경기, 주가 다 상관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엇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간차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주가와 실적의 시간차가 있고 주가와 경기의 시간차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 천장이 언제였습니까? 저번에 1월이었었죠. 그때 그렇죠. 2021년 1월이었죠. 예. 2월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신흥국의 주가 정점은 언제였습니까? 한 몇 달 더 그렇죠. 뒤에 됐죠. 예. 2001년 8월이었죠. 예. 그 다음부터 먼저 시작된 거예요, 공황이. 예. 그 다음에 미국 주가의 정점은 12월 말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1월부터 공황이 시작됐죠. 미국 S&P 500 상장 기업의 실적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3분기예요. 그럼 벌써 얘기가 지금 통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3분기고 그러면 지금 실적이 항상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 주식의 정점이 2021년 12월.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의 실적의 정점은 8개월 정도 지난 네. 한 3분기.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실적이 8개월 이상 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점에서 그렇고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번 소공황의 바닥이 작년 10월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 그 미국 기업의 실적의 바닥이 올해 2분기예요. 그러면 또 8개월, 8개월에서 9개월. 바닥이 나온 다음에 8개월, 9개월 지난 다음에 기업 실적의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실적의, 그럼 실적의 바닥을 알려면 거기서부터 또 3개월 지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작년 10월에 바닥이 나왔는데 1년이 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치 투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늦다. 네, 너무 늦는 게 아니라 심지어 거꾸로 움직여요. 지금 뭐 반도체 업종은 그냥 거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지금 그 실적보다 거의 한 1분기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가에 바닥이 나오고 상승 턴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경기 바닥.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제가 그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가 6월이었나요? 그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도 네, 네. 경기는 이미 회복이 됐고 네. 주가는 그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작년 11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죠.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 언제입니까? 올해 1월이에요. 예. 이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수준이 많은 이루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바닥은 올해 1월이었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50% 넘게 상승했어요.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주식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도 실적 최대를 확인하고 매도를 하면 이미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참 전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더 갈 때까지는 계속 좀 지켜볼 수 있겠네요. 주식 투자를. 그렇죠. 이제 네. 아직 흑자도 안 나는데요. 예. 이 4분기 이제 흑자 나는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년 제가 볼 때는 그 내년에 이제 계속 최고 실적 경신을 하고 반도체 최고 실적은 아마 내후년 하반기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주가의 정점은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 예. 사이클상 그렇죠. 그쯤이 맞잖아요, 원래. 예.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실적은 그냥 무시를 해야 돼요. 내가 매도를 한 다음에 한참 후에 실적의 최고 정점을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보고 하면 이미 뭐 다 그러면 내년에 투자로 유망한 데가 반도체가 될 수 있겠네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경기가 순환 주기에 따라 3, 4년에 한 번씩 업앤다운을 하잖아요. 여기에 가장 정직하게 움직이는 게 반도체예요. 제가 항상 그 5가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ISM 제조업 지수, 미국 산업 생산, 그다음에 한국 수출,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다음에 미국 GDP 성장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거기 한국 수출이 왜 들어가느냐? 한국 수출의 대부분이 반도체 수출이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수출 자체가 전체 경기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됐죠. 어제 한국 수출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잖아요. 7.8%또 증가했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전 세계 애널리스트가 매월 1일만 되면 새벽에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 시간이면 미국은 그 전날 그 새벽 거의 끝날 때거든요. 그렇죠. 잠깐 밤새야 돼요. 예. 그거 보려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역대 한국 수출이 플러스가 전년 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플러스로 증가한 다음에 그런 그 시클리컬이 상승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신흥국 증시가 여기서 그냥 무너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무너지더라도 내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지금 미국 상승장이 네. 굉장히 그 예사롭지 않은 게 지금 빅스가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엄청 바닥이던데요? 역사적 저점 아니야, 지금? 자, 빅스도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빅스 가지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있었어요. 공황이 끝난 거는 빅스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스란 게 뭐예요? 선물 파생 옵션 이런 것들의 변동성. 그 30일 그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는 일종의 볼린저 밴드하고 비슷하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올라가고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폭락을 우려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고 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을 투자한 투자자가 극이 적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락장은 20 위에서 움직여요. 20에서 30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소공황. 작년에 중공황이 많이 되면 봤어요. 네. 작년 네. 일반적인 소공황이 그렇고 이게 중공황이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 80까지도 올라가고 네. 이건 내가 알 바 아니죠. 그때는 네. 저는 이제 현금 가지고 놀 때니까 일반적인 소공황 때는 20에서 30 사이 움직여요. 그럼 상승장이 되면 20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15에서 24에서 움직이면 약한 상승장이에요. 15에서 14에서 움직이면 강한 상승. 그럼 지금 강한 상승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거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 그 전고점을 향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에너지가 빵빵하다.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뚫으면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전고점 먹고 시작? 야. 굉장히 지금 미국 증시는 함부로 천장을 예단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제가 볼 때는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럼
저 월가에서 이번에 예상한 게 내년에 S&P 500 지수를 한 5천 정도 예상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겸손한 편이겠네요. 단기 추세상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겨울 국면까지 가기 전까지 겨울을 다 치면 네. 5천은 택도 아니죠. 그건 뭐 아직 모르는 거고 뭐 만일 갈지 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게 대공황, 중공황, 초단기 조정은 매년 온다. 예. 매년 오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1년 중에 안 좋을 때가 5월에서 10월이에요. 근데 뭐 강세장일 때는 8월에서 9월 조금 안 좋다 말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감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5월에서 10월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5, 6, 7은 괜찮았고 8, 9, 10만 안 좋았죠. 네. 제가 5월에 다른 방송 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세리메이가 없을 거다. 4월인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소공황이 막 끝났기 때문에. 소공황 막 끝났는데 또 공황 오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더 상승을 할 여지는 있다. 예. 그래서 올해 세리메이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8, 9, 10은 안 좋았죠. 그래서 이게 연중 시즈널리티예요. 그리고 요게 만드는 게 초단기 조정. 그리고 8, 9, 10이 연속으로 석 달을 연속으로 하락하면 11월은 확률적으로 100% 상승해요. 그냥 통계. 그럼 지금 11월 상승한 거 이미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적으로도 그 단기 추세는 제가 단기 하면 그 초단기가 1년이고 예. 단기는 3, 4년이에요. 아, 남들과의 좀 시간차가 좀 다릅니다. 다른지 알겠습니다. 타임이 좀 슬립이 달라서 그래서 단기 투자를 볼 때 이제 단기 순환 주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 단기 순환 주기에도 시즈널리티가 있어요.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제다?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 거의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70%가 넘어요. 왜냐하면 그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미국 대통령의 중간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불확실성 커지고 그래서 그 해엔 안 좋다가 11월에 중간 선거 끝나면 급반등해요.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초단기 조정하고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8, 9, 10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전해 미국 대통령 임기 1년 차인 8월부터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인 8, 9, 10, 10월까지 요 1년 2개월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 4년 중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임기 4년 중에 요 1년 2개월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소공황이 나왔잖아요. 네. 작년 소공황을 나오고 바닥이 10월 찍고 11월부터 급반등했죠. 11월에 뭐 있었어요? 중간선거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좀 끝난 거예요. 안 좋은 시기가 다 끝났고 지금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와 4년차. 올해가 3년차, 내년이 4년차잖아요. 제일 좋은 게 3년차. 두 번째로 좋은 게 4년차. 세 번째로 좋은 게 다시 1년차. 그 다음에 2년차에 또 나빠지고. 그러면 한동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3년차는 일단 그 2년차에 공황이 나왔으니 반등을 하면서 좋아지는 거고 4년차는 왜 좋냐면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으면 유동성이 퍼지잖아요. 그 다음에 1년차는 비교적 좋은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희망, 새바람,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대통령들이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공약 모멘텀들이 있어가지고 상승을 하다가 2년차쯤 되면 다시 힘을 잃고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시즈널리티 측면에서도 내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후년 무슨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2년 차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 좋아지는 거를 연중 초단기 조정까지 익스텐션을 하면 1년 차에 8월부터 안 좋다고 그랬죠. 네. 1년 차 다음 1년 차가 언제? 2020? 그래서 제가 2025년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까지만 투자를 정리하면 이 3, 4년의 단기 순환 주기 시즌 측면에서는 완벽하다. 그때까지는 부동산은 좀 버텨줘야 된다. 부동산이 버틸 거예요. 왜냐하면 네. 경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경기 얘기를 하고 경기가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워낙 그 월가가 경기 지표를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기 지표 안 보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거나 채권을 사서 경기 침체가 왔으면 좋으니 그냥 마이동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경기 지표라는 게 수백 가지가 넣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극단순환을 해서 도식화를 하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5단계로 나눴어요. 이렇게 극단순환을 하면 조금 보여요. 그래서 5단계가 이제 경기 국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예요. 1단계가 경기 회복 전반전, 네. 2단계가 경기 회복 후반전, 네. 3단계가 경기 확장 전반전, 4단계가 경기 확장 후반전, 네. 5단계가 5단계가 경기 과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근데 그냥 3단계를 경기 확장으로 보고 4단계를 경기 과열 전반전, 5국면을 경기 과열 후반전으로 볼 수도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주문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재고가 바닥을. 그러니까 0단계는 뭐냐면 그 가장 앞서 있는 게 주가라고 그랬죠. 0단계가 먼저 주가 바닥이 나와요. 예. 주가 바닥은 언제나 먼저 나오고 경기나 실적의 바닥은 나중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황 바닥이 나온 다음에 경기 1국면에서 나오는 게 재고 바닥과 주문 증가예요. 그럼 재고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공장 주문하고 내구재 주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 재고가 있고 도매 재고가 있고 자동차 제외한 소매 재고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대충 한두 개만 보시면 돼요.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2단계로 가요. 2단계로 가면 뭐가 되냐면 그 생산이 증가해요. 생산이 증가하고 제조업 경기가 상승 전환해요. 생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무조건 이제 미국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미국 산업 생산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한국 수출을 보면 돼요. 한국 수출이 거의 생산하고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는 연준마다 다 발표하잖아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S&P도 발표해요. ISM도 발표해요. 근데 딱 하나만 보시라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 미국 거. 네. 왜냐하면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일 발표되죠. 내일 발표되는데 아마 상승 전환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발표된 시카고 PMI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SM 제조업 지수도 이제 상승 전환을 완전히 확정 짓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국 수출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은 2단계에 와 있었어요. 이미 와 있었고 지금 2단계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산은 아직 조금 증가가 덜 됐는데 한국 수출은 이미 증가하기 시작했고 한국 수출은 10월부터 증가했죠. 10월, 11월 연속으로 2달 연속 증가를 했고 반도체 생산은 8월부터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산업 생산은 9월부터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에 조금 앞서는 지표가 공급망 지표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공급망 지표가 8월부터 상승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분기에 다 몰려 있어요. 생산이 증가하는 것들이. 한국 수출,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미국 산업 생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경기 회복을 빠져나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3국면 경기 확장 단계로 간다. 3단계가 되면 이제 경기 확장이라고 그랬죠. 예. 경기 확장은 뭐다? 가격이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고가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이제 디램 가격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가격이 상승하면 재고가 증가할까요? 이제 미리 가격 올릴 거니까 미리 쌓아놔야죠. 지금 예. 그 물량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물량, 너도 달라고 그러고 너도 달라고 그러면 제일 비싼 가격 부르는 사람한테 줄게.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물량만 쌓아놓으면 이제 갖다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하면 이득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재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고가 점점 줄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1국면에서 재고가 바닥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3국면에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고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게 늦어도 내년 1분기면 시작이 된다. 그 다음은 이제 태평성대 가는 거예요. 경기 확장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상승하고 반도체 경기도 확장되고 그렇게 가다가 4단계가 이제 4국면이 뭐냐면 제조업 경기 정점. 그게 한 25년쯤 보시는 거예요. 25년이 될지 24년 말이 될지 그건 몰라요. 대충. 근데 정점이 온다고 예. 바로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이전 사이클 볼까요? 지금 이전 사이클을 보면 미국 주가의 정점이 재작년 12월, 한국은 8월 됐죠. 그러면 제조업 지수의 정점은 어디였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 후에 신흥국이 먼저 하락했고 그 다음에 9개월 지난 다음에 미국이 하락.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어요. 그 경기가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천장에서도 쉽게 이렇게 못 내려와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고공권, 요게 6개월에서 9개월 걸려요. 우선 그럼 걔가 정점 찍는 것까지 보고 주식을 계속 들고 가도 상관없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심하자가 되는 거예요. 찍고 매도가 아니고
찍으면 아 이제 조심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뭐 분할 매도를 시작하던가 서서히 뭐 준비하자. 해도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전조현상들이 많으니까 네. 그 다음에 공황이 와요. 음, 공황이 오면 이제 5단계는 뒤늦게 와요. 그게 뭐냐면 재고 정점. 왜냐하면 재고도 한순간에 못 끊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5단계가 재고 정, 그러니까 4단계가 제조업 정점, 그 다음에 중간에 공황이 시작되고 5단계가 재고 정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정점은 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재고를 함부로 못 줄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점을 찍는 거는 아 이거 실적은 좋은데 좀 잠깐 있어봐. 좀 이상한데? 일단 홀트. 이런 이제 공급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재고의 정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경기는 이미 꺾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 그냥 시퀀셜하게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경기 국면 2단계다. 그 다음에 내년 1분기면 3단계로 갈 수밖에 없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예. 그런데 주구장창 월간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니까 싸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겁준 그러니까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때 8, 9월에 8, 9, 10월에 월가에서 공매도로 좀 돈을 번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많이 쳤잖아요. 예, 이번에 그 계속 돈을 벌거나 또는 물려있던 공매도가 이번에 많이 청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런 용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마이클 윌슨을 위시로 월가가 그 경기 침체와 추가 폭락을 주장한 이유는 바로 본인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겁을 주면서 좀 더 담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자기들 다 담고 났을 때는 이제 띄워주겠죠. 아니면 진짜 거치 경제 지표를 안 보고 있거나. 설마 월가에서 설마 월가에서.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지금 작년 12월에 마이클 윌슨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컨퍼런스 보드도 저는 별로 믿지 않거든요. 컨퍼런스 보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 4분기에 경기 침체 온다. 안 왔죠. 그럼 1분기 올 거다. 안 왔죠. 아 그러면 2분기 올 거다. 안 왔죠. 3분기 올 거다. 안 왔죠. 근데 4분기 이제 올 거다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내년 하반기에 온대요. 이게 무슨 전망입니까? 그냥 기우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걸 보면서 그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남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거시경제 지표만 믿어야 된다. 거시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 2단계에 있는 게 자명한데 제가 그 다른 매체 가서도 지금 3, 4개월 전에도 계속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조만간 한국 수출 플러스로 올라서게 돼 있다. 산업 생산 올라설 수밖에 없다. 지금 아직 바닥이지만 제조업 경기, 제조업 지표 상승 전환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다 손실되고 있잖아요. 그 경기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무거운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산업 주기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수출이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팔리는 곳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네. 중간재를 많이 수입한다는 거죠. 미국이 중간재를 왜 수입합니까? 주문이 늘어나니까. 주문이 늘어나고 재고가 바닥이기 때문에 채워 넣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생산이 늘어나죠. 그러려면 이 중간재를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려면 한국이 중간재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수출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생산이 더 늘어나면 수출도 더 늘어나죠. 그쵸. 수출 더 늘어나면 한국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미국의 산업 생산과 한국의 산업 생산이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귀해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3단계가 완성돼요. 이게 한번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멈추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것들이 크래시가 그런, 터지면 자연재해나 뭐 그 세계대전 이런 게 아니면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거를 경기 국면 5단계로 극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거고 요 프레임에서 보면 그래도 좀 경기가 보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럼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확장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식이 상승장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야 돼요. 유가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고 지금 유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의 상승 추세에서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품에도 시나리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 모델이 조금 복잡한데 중기 시나리오 모델이 있고 장기 시나리오 모델이 있어요.
있어요. 예. 중기 시나리오 모델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봉국년일 때는 상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많이 상승을 하는 시대. 근데 지금처럼 여름과 가을 국면이 되면 주식 채권의 시대예요. 그 상품이 그렇게 상승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일한 예외가 골드만 좀 그렇고 골드는 지금 뭐 전쟁도 있고 뭐 이러면서 조금 통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정고점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외에 원자재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정고점을 절대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기가 확장되면 결국 원자재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또 이러고 있어요. 왜냐? 지금이 여름, 가을 국면이고 주식 채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시대가 다시 오려면 2030년대 미국 증시의 8기 봉국년이 되면 다시 상품 시대가 오고 그때는 이제 유가, 상품 이런 게 2000년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이게 전부 시나리오 모델하고 연결이 돼요. 상품의 시나리오 모델과 주식의 시나리오 모델이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름과 가을 국면은 그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산업혁명은 미국이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이 본인이 기술혁신을 만들고 미국 본인의 증시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산업혁명이 나기 때문에 여름, 가을 국면이 생긴다가 아니고 그냥 그 둘 다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산업혁명은 연구개발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80년대 PC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PC의 껍데기, 프로토타입만 나온 거지 막 대량 양산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대량 양산은 2000년대가 나오죠. 신흥국에서. 그거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구개발을 하고 비전을 따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AI는 딱. 그렇죠. 지금도 AI도 그런 상황이죠. 뜬구름 잡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이 중요한 시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성장주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빅테크잖아요, 지금 딱 그거 해당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속 2010년대부터 말씀을 드려도 납득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큰 역사적인 상황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한순간만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고 중간에 겨울 국면에서 이제 타작 정리한 다음에 봉국면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봉국면은 이때 반대가 돼요. 산업혁명이 끝났고 여기는 산업혁명 쉬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잖아요. 네. 미국만 하던 거, 프로토타입을 하던 거. 이게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대량 양산을 하는 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2000년대 가서 한국에서 스마트폰 양산하고 여기서 PC가 나오니까 2000년대 가서 중국의 레노버가 양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구개발의 시대라면 여기는 대량 양산의 시대. 여기는 이렇게 된다. 무형자산의 시대면 유형자산의 시대. 그러면 이 시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원자재는 거는 이쪽이죠. 왜냐면 대량 양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뜬구름 잡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안 보고 성장성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성장주가 그 주도 업종이 되는 거예요. 대형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가요. 왜냐하면 이때는 뜬구름 잡는 비전만 가지고 했다면 여기는 실제로 양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가치주가 상승하는데 가치주, 자본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열관 업종들은 다 돈이 보여야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주는 돈이 안 보여도 상승을 해요. 이 두 개의 시나리오 모델이 완전히 정반대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는 주식 채권의 시대라면 여기는 상품의 시대라는 거예요. 상품의 시대니까 가치주, 자본재, 에너지가 상승하고 대량 양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원자재 중심의 신흥국 증시가 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브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더 상승하는 거고 다음 상품 시대 때는 또 어떤 국가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상품의 중기적 측면의 시나리오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인 측면도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전형적인 장기 추세.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이 돼요. 지금 198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디플레이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채권 금리를 보면 아주 심플하게 알 수 있어요. 채권 금리가 주구장창 하락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장기 추세가 바뀌는 거는 사람의 일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2020년에 겪은 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된 거죠. 19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는 인플레이션 전반전이라고 제가 쉽게 이름을 만들려고 전반전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특징은 간헐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버슈팅이 나오긴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내려간다. 40년대 후반에 한 번 그랬어요. 50년대 상반기에 한 번, 50년대 하반기에 한 번, 60년대 상반기에 한 번 나고 60년대 후반부터는 안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간헐적인 스파이크가 4번 났고 여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인플레가 증시를 괴롭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증시 때문에라도 간헐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는 미국 증시 5기의 여름 가을 국면이잖아요. 주식 채권의 시대예요. 상품의 시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좋아져서 비용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도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이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금 전반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그럼 지금 주식 채권의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여름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2030년대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상품의 시대하고 겹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50년부터 시작해서 8년까지가 여름 가을 국면이 끝나요. 그건 주식 채권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간헐적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68년 이후에 1983년까지 미국 증시 6기의 동국면이에요. 이때는 상품의 시대예요. 그러면 뭡니까?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와 상품의 시대 중기 추세가 중첩이 되죠. 그러면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여름 국면이고 여름 가을 국면이고 주식 채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그 원래 주식 채권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는 간헐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이제 미국 증시 8기의 복면이 시작되고 상품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때는 인플레이션 후반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다만 이제 대규모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940년대, 10년대, 40년대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급감을 했다가 엄청나게 애를 낳으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이건 또 시간차가 20년. 그러니까 출산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20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될 때까지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던 베이비 붐 세대가 70년대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이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영향은 언제부터 나타난다? 2000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에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냥 공급과 수요와 공급 법칙이 똑같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노동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노동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실업률로 표현하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출산율 감소가 생산 가능 인구에 영향을 미친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 실업률 감소는 그때부터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낮다는 거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게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 추세 하에서 지금 상품이 굉장히 변혁의 시기를 2020년에 겪었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전반전의 시대고 2030년대에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상품의 투자를 좀 늘리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실버라든가 그때는 원유가 될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원유가 됐건 가장 좋은 게 실버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시대 때는 2000년대 실버가 거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한 30% 정도는 이제 실버를 딱 담아두면 굉장히 이제 투자가 편안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식이 상승장이 되는 가장 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당분간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 엘니뇨가 지금 있잖아요. 예. 엘니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추운 겨울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 2001년에 유럽을 괴롭힌 게 이제 그 유가 천연가스. 근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플레이션,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CPI하고 코어 CPI를 보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코어 CPI 지금 뭡니까? 작년 인플레이션이 2000년에서 2000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강했잖아요. 네. 근데 그 코어 CPI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CPI가 2021년 어느 쯤에 위로 강하게 상승 전환했어요. 그렇죠. 확 올라가죠. 이걸 저는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는 전제 현상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2021년 1분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의 정점이 2분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공항은 각각 2분기 뒤 3분기에 나왔어. 그래서 전조현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CPI보다 CPI가 먼저 하락을 했다고 했어요. 네, 이번에 그랬잖아요. 네,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하고 이게 작년 말인지 올해 상반기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뭐다? 경기 회복이 곧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는 경기 둔화의 전조현상,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는 경기 회복의 전조현상.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자 어제 발표된 미국의 10월 PCE가 3%였죠. 네. 그 다음에 코어 PCE가 3.5%였어요. 그럼 아직 지금 코어 PCE가 높은 위에 단계에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갈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내년 말에 될지 내후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CPI하고 PCE가 또 코어를 상향 돌파하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다? 이제 경기 둔화 곧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은 그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 추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나리오 모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대 때 통용되던 금리 시나리오와 인플레이션 시대 때 통용되던
금리 시나리오가 달라요. 어. 그리고 시나리오 모델과 전제현상의 특징 등도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1970년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디플레이션 시대 때는 어김없이 금리가 인하되면 아 이건 신용경색과 함께 공황이 따라왔어요. 근데 1970년대는 그러지가 않아요.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어느 순간 금리 인상 중간에 공황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쉽죠. 그러니까 점점 위험이 다가오다가 그 금리 인하가 꺾이기 전에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다가 멈췄다가 날아갈 때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징이 다르다. 예. 근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느냐, 디플레이션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중요한 건 지금 2000년 이후로 장기 추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40년 동안 디플레이션만 되던 것만 보고 자랐던 투자자들, 저처럼 나이가 많은 뭐 50대, 60대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새롭게 적응하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시나리오 모델은 조금 바뀐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대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제일 갈림길이거든요. 되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부동산은 꺾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은 이미 2021년에 끝났고 그때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202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는 꺾이기 시작을 했고 제대로 폭락이 작년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반등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또 상승을 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하락 추세 중에 잠깐 반등을 한 상황이다. 자, 이것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지표를 봐야 돼요. 지표. 그래서 지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는데 딱 하나만 봐라.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 미국 거를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가지 지표가 있지만 딱 하나만 보면 하나만 본다면 뭘 볼까요? 그러면 미국의 NAHB 건설 지수만 보면 돼요. 요거 하나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걔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고요. 그거 외에 이제 그 주변 관련 지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기존 주택 판매, 뭐 신규 주택 판매, 착공, 인허가, 미결 주택 판매, 그다음에 뭐 케이스 실러 가격 지수, 그다음에 페니메에서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발표하는 가격 지표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은 상승을 그러니까 폭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2020년처럼 급반등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이루고 있거든요. 반등 힘이 없이 약하다.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에요.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그 부동산 지표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위험 자산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주식이 먼저 돌아섰고 실적이 돌아섰고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경기 혼자 나쁠 수가 없어요.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물이 올라가면 그냥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많이 못 떠오르죠.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둥둥 떠 있다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내후년에 조금만 안 좋아지면 푹 내려갈 거예요. 올해 부동산이 좀 그런 느낌이죠. 주식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고 한국도 지금 8, 9, 10월에 초단기 조정 때 지표도 조금씩 안 좋아졌고 부동산도 조금 안 좋아졌고 근데 지금 초단기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중반까지는 또 달릴 거예요. 부동산도 조금씩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팔아야 된다. 근데 저는 부동산은 한 채 자가주택은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식 주니까. 그러니까 그 다주자는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은 이미 끝났거든요. 제가 볼 때 지방은 상당히 끝났고 서울권은 주택이 많으신 분은 이제 좀 정리하기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그 한국 시장 증시가 끝나면 아마 최소 한 4년은 겨울 국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식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서울권 부동산도 안 좋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지방 부동산은 먼저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서울권 부동산이 최악일 때 지방 부동산이 또 먼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똑같은 자리가 언제냐면 2010년에서 2014년 거기가 비슷한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는 있는데 다음 공황은 부동산발 신용위기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그냥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이미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미 지금 역대 최고의 공실률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고 거기에 투자한 한국 증권사들도 지금 몸빵 다 떼이게 생겼고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PF 지금 문제는 이미 골든 타임이 끝났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할 거면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MPL 같은 건 부실 전문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파산할 곳은 사업장은 그냥 파산하게 둬야 돼요. 사회 충격이 있더라도 지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공항 와서 한꺼번에 무너지면 2008년까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좋을 때 조금씩 파산시켜버리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발 부실이 신용경색으로 발생이 되면 저절로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강제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파산이에요. 파산을 하면 강제로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매를 맞아가지고 그 신용경색의 양을 줄여놔야 되는데 이미 지금 그 골든타임을 넘어. 중국은 좀 맞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냥 위안화로 풀어버리면 돼요.
한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그대로 답습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발목을 잡는 가장 원인이 그 중국의 공동부유, 국진민태,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그림자 금융과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치유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따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무조건 그냥 원화로 그냥 무조건 틀어막은 게 아니라 정부가 틀어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미국처럼. 그래서 결국 다음 공황 때 착살이 날 수밖에 없다. 뭐 조금 더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브릿지론이 있고 앞단에서 뒷단에서 본 PF로 가잖아요. 지금 문제는 브릿지론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브릿지론에서 상환이 안 되는 걸 정부가 상환 유예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상환 유예만 했다는 얘기는 반창고만 덮어줬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본 PF로 와서 문제가 생기면 본 PF는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털릴 가능성이 크고 새마을금고하고 뭐 증권사 등 제2금융사만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데 제가 9월 데이터를 보니까 은행도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100%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공황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걸 미리 알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상승장이 제가 볼 때는 1년 반은 최소한 갈 것 같아서 그거는 최대한 먹고 그다음에 충분히 쉰 다음에 제가 볼 때 그 다음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겨울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됐건 부동산 서울권 부동산이 됐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24년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벌까? 왜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승장이라고 해서 샀는데 내 거 빼고 다 오르는 경우 많거든요. 그때가 저는 제일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 원칙은 이제 업종이나 종목은 그 퍼블릭 사이트에서 얘기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주식에 대한 시나리오 모델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연관이 좀 있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상반기에 이미 상승 많이 나왔어요. 지금 코스피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주도 업종은 많이 올랐어요.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2차 전지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2차 전지 뭐 10배까지도 상승을 했고, 근데 2차 전지 말고도 반도체도 적게는 50%, 많게도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엔터도 많이 상승했어요. 그다음에 의료 미용 이쪽도 많이 상승했고. 근데 사실 주도 업종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면 꽤 수익이 상반기에도 나긴 났죠. 필수 소비재에서 이쪽 잘못된 업종을 사고 있으면 오히려 하락을 했을 겁니다. 가치주를 산다든가. 가치주를 아무 때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나리오 모델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의 시나리오 모델, 상품의 시나리오 모델 말씀드려서 상품의 시대가 있고 상품의 시대가 아닌 주식 채권의 시대가 있고 그때는 미국 증시의 여름과 가을 국면이라고 그랬고 그때의 주도 업종은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7대 빅테크.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인가? 팻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팻맹이라고 부르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용어라서. FATMANG. 발음하기 좋잖아요. 빵이라는 비슷한 거. 빵인데 좀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제가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부르기 쉽게 만들까 한 게 팻맹. 그러니까 뚱뚱한 망. 그렇게 생각해서 F, 페이스북이니까 네. 메타죠. 그 다음에 A, 애플, T, 테슬라, M, 마이크로소프트, A, 아마존, N이 원래 넷플릭스였는데 네. 올해부터 엔비디아로 바뀌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G, 구글. 그냥 빅테크 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저는 이게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건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맞아요. 근데 저는 팻맹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7대 빅테크. 네. 반이 기술주고 반이 선택 소비재예요.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때 다른 업종, 뭐 가치주, 자본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런 거 투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도 업종이 굉장히 이 시나리오 모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만 공황 때는 더 하락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러면 상승장 때 10배씩 오르는 게 공황 때 하락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순진한 거죠. 많이 올랐으면 많이 그렇죠.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지. 그때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도 업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증명이 돼 있잖아요. 미국에서 7대 빅테크가 지금 어떻고 있는 지금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도 그쪽에서 다 나고 있어요. 걔네들은 불황이 없었어요. 그렇죠. 불황이 아예 없어요, 그냥. 예. 지금도 뭐 버블도 아니에요. 왜냐면 실적이 워낙 다 땡겨오고 있기 때문에 버블도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 나온 건데 지금 한국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11월부터 이제 증시가 상승장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럼 11월 한 달 동안 시가총액 1조 이상 중에서 2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쫙 봤더니 대충 55개가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10월에 했을 때 얼마 나왔냐? 2개인가 나왔어요. 2개인가, 1개인가. 9월에도 뭐 한 3개인가, 4개. 그러니까 초단기 조정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단기 조정 끝나고 11월부터 급반등하니까 지금 55개까지 올라왔는데 55개 중에 70%가 선택 소비재하고 기술주예요. 기술주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다예요. 선택 소비재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뭐 게임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잡다구리한데 기술주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미 또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어디로? 선택 소비재와 기술주로. 이
70% 외에 30%의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로보트가 막 떴죠. 뭐 레인보우라든지 그런 거랑 그 다음에 그 바이오가 좀 뜬 게 있어요. 그거 몇 개 빼면 거의 90%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도 업종의 그 위력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반도체가 상승을 한 거를 보면 전공정, 후공정, 소재, 장비, PCB, 부품 가릴 거 없이 무차별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두 개가 이렇게 뭐 특별한 이벤트나 재료를 위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다 올랐어요. 반도체 업종이 그냥 통째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 하면 쫙 가는 것처럼.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시총이 크니까 좀 더딘 걸로 보이지만 지금 밑에서 그 굉장히 우수한 그 기업들은 지금 통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째로 움직인다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요인들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 좀 계속 말씀드린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거, 한국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거, 반도체 생산이 살아나고 있는 거 전부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기술은 좀 어렵죠. 근데 시장 자체로 보면 반도체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 국면 5단계만 이해를 하시면 경기 국면에 가장 정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업종이 바로 반도체다. 근데 이제 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도체 업종 주가와 반도체 실적과는 완전히 거꾸로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의 정점이 2021년 1분기라고 그랬죠. 네. 근데 실적의 정점은 언제였어요? 늦게 나왔잖아요. 2022년 상반기예요. 예. 거의 1년 넘게 예. 거의 5분기, 6분기 만에 실적 정점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언제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죠? 3분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바닥은 언젠가요? 올해 1월이에요. 예. 아직 실적 개선되지 않았어요. 벌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바닥이 나온 게 지금 10개월 전. 10개월 전인데 아직도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렇고 삼성전자 전체로 보면 이제 흑자 됐지만 그 DS 부분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거의 99%인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흑자 전환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4분기에 전환을 하게 되면 1년 만에 되는 거예요. 주가 바닥과 실적 흑자 개선이 1년의 시간차를 갖고 있으니 이건 거의 거꾸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실적을 보지 말라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간다. 무슨 헛소리냐. 주식 투자자가 실적을 보지 말라니. 근데 사실은 실적을 안 보는 게 더 맞출 확률이 큽니다. 실적대로 투자해서 돈 번 사람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실적을 거꾸로 움직이는 사람이 오히려 반도체 한에서는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죠. 그냥 모두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 싸게 사야지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또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수출 제조업 경기 지금 다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경기 확장기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반도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 지수의 부진한 상황은 내년에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고 예. 지금 뭐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좀 신경은 쓰이지만 달러 약세 전망과 경기 확장 전망 때문에 반도체 투자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이야기 열심히 해주시고 2차전지 얘기는 안 해주시네요.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물이 되면 그냥 다 떠오르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상반기에 큰 수익을 개인적으로 낸 게 2차 전지와 엔터거든요. 예. 근데 아마 하반기 내년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거기서 충분히 수익을 내기도 했고 반도체나 의료 미용이나 이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2차 전지가 이제 주구장창 하락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장세가 올라가면 2차 전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7월 정도에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여러 가지 고점 징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전지 수출이 7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거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고점 신호가 다 나왔었어요. 주가적으로도 첫 하락 한 1, 2주 사이에만 매도를 했어도 지금처럼 낭패를 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바닥은 형성하고 있는데 바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바닥이 아니라 상승 추세 중에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폭락을 하고 바닥을 만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반등할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 상당히 많은 좋은 기업들은 상승 추세 유지하다가 8, 9, 10 초단기 조정 때 그냥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고 뭐 어느 게 낫겠습니까? 추세적으로. 당연히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의료미용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더 의료미용은 이제 뭐 대장주 종목이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이번 주에 났어요. 하여튼 그거 말고도 지금 그 K 뷰티는 사실은 K 엔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BTS 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네. K 컬처라고 그냥 두루뭉실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농심도 가격 많이 오르고 그쵸. 그런 거잖아요. 예. 불닭볶음면. BTS가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이 있으니까 한국의 의료 미용도 좋고 한국의 그 저기 화장품도 좋아 보이고 한국의 라면도 맛있어 보이고 이런 거예요. 의료 미용도 한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선택 소비재의 여러 것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선택 소비재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즘엔 뭐 자율주행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미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도 그 테슬라도 선택 소비재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기술주의 대표 예. 하위 섹터는 반도체. 선택 소비재의 대표 하위 섹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선택 소비재잖아요. 그쵸. 쌀, 라면 이런 거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필수 소비재가 되는 거죠. 옷이야 뭐 그냥 허접한 거 입어도 되잖아요. 예. 화장품 예. 안 발라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선택 소비재가 되는 거죠. 아,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좀 돈이 좀 생기고 돈을 쓰는 소비 시대다. 성향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수 소비재는 가격이 비싸진다고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재벌인데 하루에 3끼 이상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100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죠. 네. 네. 이게 필수 소비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붐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시장이 침체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10% 하던 게 10센트로 떨어져요. 100분의 1로 떨어져요. 근데 필수 소비재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떨어지나요? 그럼 사람 다 죽지. 뭐 침체가 돼도 뭐 4끼 먹던 것 2끼 먹는 것 반밖에 안 줄어요. 예. 그러니까 100배 떨어지는 거랑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봄 때는 안 좋은 거고 안 좋을 때고 실적이 중시적이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 소비재하고 기술주가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도 업종은 시나리오 모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더보기에 보시면은 이야기꾼 강의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저번에 아까 했던 120년 시나리오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올해 경기 침체와 추가 폭락을 믿고 투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채권이 유망하다는 거를 믿고 이제 채권 투자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제일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시경제를 모르면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거시경제를 좀 공부하고 기초가 탄탄한 상태에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